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질문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할 예정이고요. 저는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의 김란우라고 합니다. 먼저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아니, 도대체 카이스트는 이공계 대학 아니었을까? 라는 당연히 과학기술대학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과학기술대학 내에서도 인문사회를 담당하는 학부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학부고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학부의 가장 큰 목표는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 즉 과학기술만 뿐만이 아니라 이 과학기술이 인문사회적 지식과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인간 중심의 인문기술 융합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인문사회를 했는데 카이스트에 있을까? 이제 저런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카이스트에 안착하게 됐을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선 학부에서 사회학 경제학을 했고요. 석사는 같은 학교에서 사회학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박사는 이제 미국으로 진학을 해서 또다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별 거 있을 것 같지만 별 게 없고 그냥 평생 사회학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사를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른 대학으로 옮겨서 고등교육 데이터 과학 주제로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2년 반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로 돌아와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회학이란 이름은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사회과학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 인문학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사회학과 사회과학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저희 지금 학부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사회학이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두 가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회학은 사회과학의 하위 분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면 사회학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 정치학이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는 곳이 있고, 사회복지, 인류학, 이런 이제 주제들이, 지리학 이런 학문들이 사회과학에 포함되고,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역사학, 철학 이러한 학문들이 인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학이 이제 사회과학에 들어가는 어떤 학문의 한 종류이고, 마치 물리학이 자연학에 들어가듯이 이제 사회학은 사회과학에 들어가는 학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회학이 뭐냐? 이 생소한 이름, 아마 사회학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고등학생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사회문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문화가 사실 사회학이라고 보셔도 실질적으로 큰 무리는 없는데, 저희는 굳이 정의를 하자면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집단, 사회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라고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근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산업혁명 이러면 어떤 생각 나세요? 산업혁명. 증기기관, 수레바퀴 이런 거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증기기관, 그리고 이제 그런 생산력의 발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사실 그 산업혁명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아마 이제 중세 유럽 사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비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땐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농노가 있고, 그 이제 영주들한테 농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농노를 고용해서 땅을 이제 경작하고 그 수입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왕의 자식은 왕이 되고, 귀족의 자식은 귀족이 되고, 빵을 만드는 사람의 자식은 빵을 만들고, 농부의 자식은 농부가 됩니다. 삶은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좁은 물리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전에 태어나면 대전을 거의 떠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같은 지역에 평생 동안 사는 그런 사회가 근대 이전의 사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산업혁명과 이후 근대 사회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죠. 우리는 굳이 농부의 아들이라고 해서 농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의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의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교수의 자식이라고 해서 교수가 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뭐든 될 수 있고, 인간 간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해졌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훨씬 많이 움직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러한 복잡해진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학문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사회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추상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이 학문에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나?
이제 질문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훨씬 설명드리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정말 학부 과정을 막 시작한 정말 1, 2년 차 사회학자였을 때 어떤 질문을 던졌나,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던졌나,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던졌나를 한 3가지 정도 빠르게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학부 때 썼던 리포트를 제가 이제 정말 다 이제 이게 과연 켜질까 궁금한 그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꽂아서 이걸 찾아봤는데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부자들이 많다는데 왜 내 주변에는 부자가 없을까? 그죠? 아니 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함부로 일반화를 할 수 없는데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부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이 많다고 하고 또 막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뭐 김태희, 이제 너무 옛날 분이라 모를 수 있는데 김태희, 이한이 막 이런 잘 나가는 분들이 다니는 그런 모임이 있고 제가 다니는 모임은 너무 거리가 큰 거예요. 제가 놀던 학교 앞에 동네는 굉장히 허름하고 굉장히 약간 별로 싸고 학부생일 때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대학에 가시면 돈이 많을 것 같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허름한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친구들이랑 막 뭐 하나 시켜놓고 2시간, 3시간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뭔가 좀 없이 불쌍하게 지내고 막 이제 동아리 방에 막 들어가도 여기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허름한 방에 들어가면 뭐 컴퓨터도 다 낡아빠진 컴퓨터에 막 바퀴벌레도 나오고 이제 지저분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같은 학교에 다른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이 사람들은 모임을 하면 어디 허름한 어디 호프집에 가는 게 아니고 막 강남 한가운데에 있는 팬시한 레스토랑에 가고 이 사람들은 어떤 동아리 모임을 하냐면 스키를 타러 가고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고 영어로 신문을 만들고 골프를 치러 가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학교 안에 있는데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라는 굉장히 명확한 취향이 있는 어떤 학생 그룹들이 모인 곳이 동아리죠. 그래서 동아리들에 가서 물어봤어요. 너 어느 동아리랑 친하니? 이러고 일일이 한 80개 정도 되는 동아리들에 가서 어느 동아리랑 친하니? 어느 동아리랑 친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네트워크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점들 하나하나가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나는 너랑 친해 라고 말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이 동아리들 간의 그룹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특히 그룹 1과 그룹 4 간의 거리가 먼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그룹들은 굉장히 이제 모두에게 대중적인 동아리, 이런 건 보통 힙합 댄스 동아리, 재즈 댄스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룹 1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있던 가난한 학생 동아리들, 어떤 뭐 학생 자치 언론을 만드는 동아리든지 환경 동아리든지 이런 동아리들이 있던 곳이 그룹 1이었고 그룹 4가 바로 골프 치는 친구들이 있는 동아리, 뭐 영자 신문을 만드는 동아리, 클래식 음악을 듣는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이제 그룹 4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당연히 없었겠죠. 부자 친구들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있던 그룹 1에 가서 너네는 모임할 때 어디서 노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근처에서 논다가 거의 55%, 그리고 조금 나가면 이제 신촌 이런 데 간다가 한 20%.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교 근처에서 노는 경우가 많았고, 그룹 4,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 클래식, 뭐 스노우보드, 스키 동아리 뭐 이런 데 가서 너네는 어디서 노니? 물어보니까 38%가 강남역 근처에서 논다. 강남역 근처, 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압구정, 청담, 이제 뭐 코엑스 근처 이런 데 퍼센트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 이렇게 저희 간의 네트워크 간의 거리가 먼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다른 학생들과 노는 모임 장소도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질문에 돌아가 보면 우리 사회에 부자들이 많다는데 왜 하필 내 주변에는 없었을까?
1번, 내가 충분히 부자가 아니어서. 당연하겠죠. 예, 제가 충분히 부자가 아니어서 주변 친구들도 충분히 부자가 아니었고 그게 제가 이제 다른 부자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이유였고 다른 한 가지 제가 발견한 이 사실은 100% 취향이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피자? 치킨? 떡볶이. 그죠? 된장국, 찌개. 예.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캐비어야. 난 캐비어가 제일 좋아. 이게 취향일까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취향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나는 뉴진스 이런 거 안 들어. 난 BTS 이런 데 관심 없어. 나는 바흐의 인벤션과 심포니아가 제일 좋아.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떤 이러한 요소들이 100% 나의 취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들이 어떤 데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영향력을 받은 어떤 결과일 수 있는 거죠. 그쵸? 제가 된장국 대신 캐비어를 좋아한다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게 그게 그런 취향이 생성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경제적 자본이 아닌 사회적 자본이란 게 있고 이게 바로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이 형성된다. 이런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은 제 동아리 활동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에 갔습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 갔어요. 저는 여전히 적당히 가난한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또 들더라고요. 나는 왜 서울에 집이 없을까? 나는 왜 서울에 집이 없을까? 집값이 비싸니까, 그죠? 집값이 비싸니까. 근데 이건 왠지 약간 뒤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께 훨씬 관계가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서울에 집이 없을까? 집값이 비싸서가 가능하겠죠. 근데 조금 데이터를 보면 이게 왜 재밌는 질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면 가구 수당 주택수예요. 가구 수당 주택수가 1985년에는 55%, 그러니까 두 가구 중 집이 하나 정도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살았냐? 한 집에 살았습니다. 이제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이제 항상 대가족 형태가 상당히 평범한 보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두 가구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았죠. 어쨌든 1985년에는 주택 보급률이 55%, 2005년이 되면 주택 보급률이 90%로 증가합니다. 아마 지금은 100% 넘을 거예요. 그 말은 한 가구 수보다 집 수가 더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주택 보급률이 55%, 90%.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서울 얘기입니다. 예, 있었는데 자가 거주율은 41%에서 45%로 증가합니다. 자가 거주율은 뭐냐면 스스로 자자에 가집 가자를 써서 이제 내가 산 나의 집에 내가 살 확률입니다. 내가 산 집에 내가 살 확률은 41%에서 45%로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보급률은 사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면 왜 보급률은 늘어갈 동안 자가 거주율은 증가를 할까요?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값이 비싸서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가설은 내가 집을 살 나이가 안 되어서 집을 안 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장 막 서울에 가서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게 현명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을 살 수 있지만 안 사겠죠. 우린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보호자와 함께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살 나이가 아니면 집을 안 삽니다. 보통 집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많이 사죠. 그래서 집을 살 나이가 안 되어서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특별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살 나이가 아니어서 뭔가 그런 인구적인 요인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순전히 집값이 비싸서 줄어드는 건지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 더 맞는 설명일까? 각각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이제 아까도 친구가 말했듯이 이제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1986년에 20 정도였다가 지금 2018년에 120을 넘는 6배 이상 기본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관한 연구를 했고 이게 우연히 어떤 KBS 기자의
저에게 읽힐 기회가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로 잠깐 한 1분 정도 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김란우 씨. 여느 20대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이는 김 씨는 지난해 말 인구학회 학술지에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원장님 오실까 봐 얼마나 걱정하고 바로 집에 관한 것입니다. 제 주변에 20대 모두 학부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취직한 친구 자체도 아직 별로 없고, 취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집을 사모을 돈을 이렇게 가질 만한 상황이 되는 사람도 없거든요. 옛날에도 그랬나.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이후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에도 그랬나라는 질문이 들게 됐죠. 그래서 시기별로 과연 세대 변화가 어떻게 있었을까? 그럼 20, 30대만 그럴까? 이런 높은 집가가 과연 젊은 세대들한테만 부담스러울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세대별로 자가구조를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막 쑥스러워 죽는 게 막 눈에 보이죠.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 때는 막 찍어놓고 되게 싫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옵니다. 어쨌든 그때의 내용은 이제 굉장히 뭐 복잡한 이제 데이터와 거기에 이제 인구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써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뭐 다른 설명은 다 제쳐놓고 결론만 얘기하면 역시나 우리나라의 자가거주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는 비중이 결정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고, 이건 곧 30, 40대가 집을 사는 비율이 매우 줄었기 때문에 자가거주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곧 젊은 세대가 가정을 시작할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질문은 내가 있어 보니까 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나와 나의 부모님은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럼 나 어디서 살지? 이 고민을 하다가 왜 난 집이 없지? 이런 결국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고 연구로 이어져서 논문까지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건 또 이제 제가 박사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박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막 뭐 환경도 생소하고 언어도 생소하고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질문은 뭐였냐면 인터넷 검색 도구는 나의 연구 활동을 어떻게 바꿨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잘 생소하고 잘 모르는 어떤 지식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려면 여러분들은 요새 챗GPT한테 물어보겠죠. 챗GPT 전에 뭐가 있었냐면 구글이 있었습니다. 그죠? 구글에 물어보면 되죠. 구글씨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뭐 아빠보다 구글이 더 잘한다. 엄마보다 구글이 더 잘한다. 뭐 이런 거 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검색 엔진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답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같은 질문을 구글에도 물어보시고 페이스북에도 검색 엔진에 한번 물어보시고 네이버에도 물어보세요. 정말 답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페이스북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또 상당히 올드한 플랫폼이지만 어쨌든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My husband is 내 남편이라고 여기까지 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내 남편은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내 남편은 나의 인생이야. 나의 삶이야. 내 남편은 정말 멋져. 내 남편은 나의 모든 것이야. 이런 검색어들이 이제 딸려 나옵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면 어떨까요? 좀 더 진솔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내 남편은 못됐어. 내 남편은 맨날 우울해. 내 남편은 정말 이기적이야. 내 남편은 어디 없어졌어. 뭐 약간 이러한 굉장히 다른 식의 검색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이게 구글이냐 페이스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얻게 될 정보의 양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단순히 페이스북과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고 연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페이스북, 구글의 문제와 똑같이 연구 결과를 이제 골라주는 어떤 검색 엔진, 이제 보통 구글 스칼라라고 저희는 많이 쓰는데 그 검색 엔진을 쓰는 게 제가 직접 도서관에 들어가서
뭐 책을 직접 찾는 어떤 그 행위와 굉장히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계기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한 여름날, 진짜 아름다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때는 그 동네는 되게 여름이 건조한 동네고 아름다운 동네여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지도 교수랑 뭐 한번 회의해야지 뭐 이렇게 가서 정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도 교수님이랑 이렇게 팔짱 꼬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뭐 그래 요새 잘 지내. 근데 뭐 논문 주제가 생각이 잘 안 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구글로 논문을 검색할 때와 구글로 논문을 검색하지 않을 때 정보의 종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정말 이 한마디를 던졌더니 야, 너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논문을 써보는 게 어떠니? 라고 지도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썼고 논문이 출판되고 잘 마무리가 되고 저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회학이라고 하면 사회학은 사회를 공부하는 학문이고 말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제가 경험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가 사회학에서 질문을 만드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의 삶에서 사회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떤 늘 경험을 통한 질문이었고 그 경험을 특히 객관화해서 나를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사회 구조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런 질문들이 좋은 연구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한계점은 뭘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상은 어떻게 볼까요? 그죠? 이건 정말 결정적인 한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흑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자영업자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뭘 하냐면 가끔은 어떤 그야말로 그냥 자영업자가 돼서 막 1년, 2년씩 그냥 장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막 몇 시간씩 붙잡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연구 질문을 찾아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저의 어떤 위치성이 한계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과라 죄송한 사회죠. 사회학도 사회과학의 일종이고 여기 이제 있으신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과학기술 이공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온 친구들일 텐데 그리고 우리는 문과라서 자주 죄송합니다. 그죠? 문과라 죄송한 사회라는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이념의 투철이 부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 코멘트는 제 수업에서 나온 어떤 강의평가에 나온 학생이 쓴 얘기인데요. 수업을 들으며 잠깐 사회학 쪽으로 진로를 틀까 하는 고민을 했으나 교수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래 하던 분야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교수라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굳이 뭐 요새 이제 점점 드는 생각은 야 이렇게 재밌는 걸 나만 하기 너무 아깝다. 물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런 마음도 좀 들고 재밌는 건 함께 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학의 이념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seeing the general in the particular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현실에서 어떤 평범한 패턴을 찾고 그리고 seeing the strange in the familiar. 굉장히 친숙해 보이는 어떤 현실에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질문을 찾아내는 게 사회학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사회학의 고전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자살론이라고 있어요. 에밀 디르켐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쓴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자살이라는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자살을 더 많이 하나? 자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사적인 행동이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행동은 정말 프라이빗한, 극도로 프라이빗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자살한 사람들은 자기의 사연이 있죠. 뭐 이유가 있고. 하지만 그걸 모두 모아서 합쳐보면 어떤 제너럴한, 일반적인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내서 질문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어떤 친숙해 보이는 현상, 내 친구들은 왜 맨날 나랑 비슷한 친구만 있고 나랑 안 비슷한 친구는 없지? 왜 나는 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다 집이 있지? 왜 모든 우리는 검색을 그냥 뭐 구글 스칼라로 검색을 하는데 뭐 여기 이 검색 엔진에는 어떤 우리의 행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챗GPT를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식에 갖게 되는 어떤 깊이나 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들. 어떤 굉장히 친숙한 현상에 대해 그거에 대해 질문하고 이상하다고 물을 수 있는
그 질문하는 방식이 바로 사회학이 하는 질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